아이고, 저게 사람이야, 가마야? 가마꾼들 어깨 다 내려앉겠네. 햇살이 유난히 따갑던 어느 오후 평화롭던 달빛 마을 어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자 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수재 민준이 드디어 장가를 들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신부 서연은 마을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한 체구의 여인이었습니다. 새빨간 연지곤지를 찍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지만 터질 듯한 저고리와 육중한 발걸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고시 공부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저런 뚱보를 어디서 데려왔대? 복덩이가 아니라 재앙이 굴러들어왔구먼. 우리 동네 물 다 흐리게 생겼어. 마을 안악들의 비아냥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도 있었고 땅 꺼지겠다며 낄낄거리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롱 속에서도 신랑 민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보석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결코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자. 사람들의 민낯을 다 확인하고 나면 그때 우리 계획대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이나 수치심 대신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이 뚱보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성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시되던 이 마을에 이제 상상도 못할 천둥번개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서연은 왜 이런 가혹한 변장을 하고 시골 마을로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사이다 반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가끔 가장 초라한 보자기 속에 쌓여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심이 승리하는 과정을 담은 눈물과 웃음의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막을 올립니다. 결혼식의 설렘은커녕 가마에서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서연의 일상은 지옥보다 더한 현실로 곤두닥질 쳤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달빛조차 서리빨처럼 차갑게 대지를 비추는 시각, 서연은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아, 이 곰 같은 년아. 해가 서산에 지게 생겼는데 아직도 처자빠져 자냐?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먹고 살려면 남들보다 3배는 더 움직여야 할 거 아냐? 시어머니 박 씨의 고함은 새벽 공기를 찢고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 씨는 대문 밖까지 들리도록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맡은 첫 임무는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물가로 향하는 길,
안개 사이로 비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구역질 나는 벌레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마치 유령 취급하며 조롱을 즐겼습니다. 어이구, 저 육중한 것 좀 봐. 마을 입구에 장승이 하나 더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민준이가 제정신이면 저런 돼지를 색시라고 데려왔겠어? 필시 어디 홀린 게 분명해. 저 등치면 밥은 또 얼마나 처먹겠어? 민준이네 가산 탕진하는 건 시간 문제지. 서연의 등 위로 차가운 새벽 이슬과 비릿한 땀방울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빨래판을 향해 묵묵히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이 가슴속에 새기는 분노의 기록 정수기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슬퍼서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얼굴, 목소리, 그 비열한 웃음소리 하나하나를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전 내내 뙤약볕 아래서 김을 메고 돌아온 서연에게 주어진 점심은 처참했습니다.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와 누렇게 뜬 짠지 2조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는 그 살덩이들 때문에라도 많이 먹으면 안 돼. 가뜩이나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적당히 처먹어라. 우리 민준이 앞길 막지 말고. 시어머니 박 씨는 아들 민준이 집을 비울 때면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서연의 숟가락질 소리조차 돼지 멱다는 소리 같다며 면박을 줬습니다. 서연은 그 모욕적인 밥상머리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보리밥알을 씹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이 밥알 하나하나가 나중에 당신의 눈물이 될 겁니다. 기운이 다 빠져 다리가 후들거리는 오후 서연이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오두막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재수없는 노인네라며 외면당하는 김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치매 기운까지 있다는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세댁, 잠깐만 이리 와봐. 갈라진 고목나무 껍질 같은 목소리에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할머니는 낡은 치마폭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흙 묻은 투박한 손으로 건네진 그 감자는 서연이 성진그룹 상속녀 시절 파리 미슐랭 식당에서 먹었던 그 어떤 요리보다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남들 말에 귀 닫고 살아. 살집 있는 게 복이야. 옛날엔 이런 게 다 덕이었어. 이거 먹고 힘내. 자네 눈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서연의 거칠어진 손등을 덮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차가웠던 심장 한구석이 울컥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억 자산가로 살며 가식적인 미소만 받아왔던 그녀에게 이 흙 묻은 감자 한 알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진심 어린 온기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해요. 서연은 감자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메어왔지만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저들에게는 피눈물을 보여주겠지만 할머니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봄날을 선물할게요. 제가 누군지 보여주는 날 할머니가 가장 먼저 웃으실 겁니다. 서연은 다시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둔하고 느릿해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마을 전체의 지도를 새로 그릴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감자를 씹으며 복수를 설계하는 서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 아니라 거대한 화산의 입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서연의 통쾌한 복수를 앞당기는 유일한 연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분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서연의 다음 행보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잔인하고 더 가슴 아픈 사건이 기다리는 제2장 마을 잔치의 굴욕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떤 선을 넘게 될까요? 달빛 마을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풍어제와 마을 대잔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축제 분위기에 마을 전체가 들썩여야 할 날이었지만 서연에게 이 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노동의 굴레이자 인간의 잔인함을 시험받는 모욕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대지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시각부터 서연은 마을회관 뒤편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분의 소고기국을 끓이고 산더미 같은 나무를 묻히며 마을 어르신들께 대접할 떡을 찌는 일은 오롯이 덩치 좋은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야, 서연아. 불길이 왜 이래? 너는 몸집만 컸지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니? 장작 좀 제대로 넣어. 마을 이장의 아내, 이른바 이장댁은 화사한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금비녀를 꽂은 채 부채질을 하며 서연을 쥐잡듯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안악들은 그늘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연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열고 닫는 모습을 구경거리 보듯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이장댁, 너무 그러지 마. 저 새댁은 힘이 좋아서 이 정도는 운동도 안 될 거야. 저 육중한 다리로 장작을 밟으면 나무가 가루가 되겠어. 호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품속에서 몰래 꺼낸 종이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가 준 푼돈에 자신의 비상금까지 털어 산 최고급 잣과 대추, 그리고 은은한 향이 일품인 천연꿀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성껏 쌀가루를 체에 치고 그 귀한 재료들을 듬뿍 넣어 오색 떡 반죽을 빚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돼지니 고민이 부르며 멸시하는 사람들이지만 음식에는 죄가 없다는 그녀만의 철학 그리고 성진그룹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몸에 밴 진정한 품격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떡 하나하나를 빚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떡을 드시고 마을 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정오가 되어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광장에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오색 떡 바구니를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이장댁과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장님,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먼저 한 점씩 들어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떡은 천연 재료의 빛깔이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예술작품 같은 자태를 뽐냈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잔치판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떡에서 풍겨 나오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주변의 흔한 음식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감탄사가 아닌 이장댁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비명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너 지금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거니? 어디서 이런 짐승 같은 게 만든 걸 먹으라고 가져와? 재수없게. 이장댁은 서연이 내민 떡 바구니를 향해 비단신을 신은 발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툭 대구르르. 서연이 잠을 설쳐가며 손목이 시큰거리도록 빚어낸 오색 떡들이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숨을 죽였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장댁의 눈치를 보며 그러게 사람 봐가며 음식을 내야지라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일부러 이랬지? 우리 잔치 망치려고 어디서 이상한 거 넣어온 거 아냐? 내가 뚱뚱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주무른 건데 그 땀이 다 들어갔을 거 아냐? 더러워서 못 먹겠으니 당장 치워. 이장댁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떡을 장화발로 지시겼습니다. 노란 단호박 떡과 분홍색 백년초 떡이 흙탕물 속에서 형체도 없이 뭉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낮게 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억울해서 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은 눈 밑에서 타오르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어 송곳처럼 날카로워진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 하나가 배가 고픈 듯 바닥에 떨어진 떡 하나를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의 손등을 맵차게 때렸습니다. 아, 이놈아, 더러운 걸 왜 주워 먹어? 저 여자가 만든 거 먹으면 너도 저렇게 뚱보돼. 재수옴 붙는다. 빨리 이리 와. 어린아이조차 서연을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마을 사람들의 잔인함.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맺힐 정도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게 하던 남편 민준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고 이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서연과 약속한 그날의 대결을 위해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연이 당하는 이 수모의 무게만큼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흙 묻은 떡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친다는 것을 비웃는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흙 묻은 떡을 품에 안고 마을 뒤편 김할머니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장댁 아주머니, 그리고 당신들. 오늘 당신들이 짓밟은 건 내 떡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마을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노을이 지는 마을회관 뒤편 서연의 그림자가 지면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거인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 웅장하고 서늘해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정성이 발에 짓밟히는 순간에도 묵묵히 그 쓰레기를 줍는 서연의 심정. 그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참기만 하던 인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고구마만 가득 먹은 듯 답답했던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사건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라고 무시하던 이 며느리가 사실은 어떤 비범한 능력을 숨기고 있었는지 이제 곧 전율 돋는 증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마을 전체를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을 제3장 가문의 위기, 구원자가 된 며느리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서연의 진짜 정체가 세상 밖으로 조금씩 드러납니다. 마을 잔치에서 서연의 정성이 담긴 떡이 이장댁의 장화발에 처참히 짓밟힌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달빛 마을에 낯선 외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번듯한 이태리제 양복을 차려입고 햇빛을 받으며 번쩍이는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들은 자신들을 국가경제부흥투자단 소속의 수석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이번에 정부 극비 사업으로 이 일대에 수조원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섭니다. 지금 소유하신 땅 문서와 현금을 예치하시면 딱 6개월 뒤에 3배, 아니 5배로 돌려드립니다. 이건 국가가 보증하고 우리 재단이 책임지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 뒤집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평생 흙을 파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거라곤 낡은 집 한 채와 쌈짓돈뿐이었던 그들에게 5배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이장댁을 필두로 마을 안악들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인감도장을 꺼내 들고 줄을 섰습니다. 평소 서연을 향해 돼지 며느리라며 비아냥거리던 목소리들은 이제 서로 먼저 투자하겠다며 악을 쓰는 욕망의 소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마당을 쓸다 우연히 이장이 들고 있던 계약서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매서운 눈이 촘촘하게 박힌 계약 조항들을 훑쳤습니다. 자금 회수 불능시 책임 면제, 해외 특수 목적법인의 스피시를 통한 우회 송금. 그것은 서연이 성진그룹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사례 연구로 수없이 분석했던 전형적인 기업형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계약서 절대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농민들의 피땀을 노린 아주 질 나쁜 사기입니다. 당장 멈추셔야 해요. 서연의 간곡한 조언에 이장은 코방귀를 뀌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무식한 뚱보야. 내가 경제의 경자나 알아? 가마솥 닦고 빨래나 할 줄 아는 게 어디서 감히 나라 사업에 토를 달아. 공부 많이 한 우리 민준이도 입 닫고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게 아는 척이야. 옆에 있던 이장댁은 한술 더 떠 서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부자 돼서 너 구박할까 봐 겁나니? 재수없게 초치지 말고 가서 개밥이나 줘. 너는 그 살덩이들만큼 욕심만 가득 차서 큰일이다. 정말.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 그들의 대포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약속했던 확정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달빛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투자단이라던 이들의 전화기는 의미 없는 번호였고 호화로웠던 사무실은 쥐새끼 한 마리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 전 재산, 우리 손주 등록금인데, 아이고 이놈들아, 내 돈 내놔라. 모두가 절망하며 서로를 탓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서연이 마을회관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굽실거리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자로 잰 듯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서늘한 검기를 내뿜으며 자중을 압도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울고불고 할 시간 없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회관 안의 소음을 단칼에 베어낼 만큼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엉겁결에 입을 다물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은색빛이 감도는 최신형 노트북을 꺼내더니 전원을 켰습니다. 이장님, 그놈들이 준 명함 있죠? 거기 적힌 계좌번호 대세요. 그리고 이장댁 아주머니, 사기꾼들이 타고 온 차 번호랑 사진 찍어둔 거 다 내놓으세요. 당장. 서연의 단호한 명령에 사람들은 홀린 듯 정보를 내놨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알 수 없는 코드들과 그래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마치 마법을 부리는 마녀를 보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이놈들 자금을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세탁하려 하고 있군요. 하지만 아직 국내 가상계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탁 전입니다. 5분 뒤면 제가 자금 동결시키겠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개인 위성 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지금 달빛 마을 쪽으로 유입된 사기 계좌 3개 확보했어. 대검찰청 지능범죄수사팀 박 검사한테 바로 연락해. 내 비밀 코드 S 프로젝트 사용해서 긴급 동결 요청하고 IP 추적 결과 실시간으로 넘길 테니까 바로 급습해. 늦으면 내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전화를 끊은 서연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차갑게 하지만 묵직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묶어놨습니다. 경찰이 놈들 은신처로 가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정확히 10분 뒤 이장의 휴대전화로 경찰서장에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범 일당 5명을 전원 검거했고 피해 금액 20억 원 전액이 고스란히 보존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회가 나는 순식간에 환호성과 울음 섞인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손을 잡으려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냉정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재산을 지킨 건 단지 제 남편 민준 씨의 고향이자 저에게 따뜻한 감자를 건네주신 김 할머니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돼지라고 무시하고 침뱉던 이 뚱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은 오늘부로 전원 길거리로 나앉아 피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사실을요. 서연은 차갑게 노트북을 닫고 회관을 나섰습니다. 이장과 이장댁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돌처럼 굳어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던 그녀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거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무차별한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폭풍을 준비하던 서연의 화려한 첫 번째 반격. 노트북 하나로 사기꾼들을 일망타진하고 마을의 전 재산을 지켜내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질투는 끝이 없습니다. 재산을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 사람들은 저 며느리 사실은 무서운 정가자 아니야?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잘 알아? 라며 다시 서연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서연은 이 뻔뻔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 곧 마을 입구에 상상도 못할 검은 차량들의 대행렬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더 강력한 폭풍이 몰아칠 제사장 질투와 모함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서연의 진짜 정체가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고도 얄팍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위기에서 서연의 기지로 구사일생 살아난 달빛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통장에 돈이 무사히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지 불과 사흘도 지나지 않아 그 뜨겁던 감사의 마음을 시커먼 질투와 의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도 제정신이면 생각 좀 해봐. 그 미련해 보이는 뚱보가 어떻게 노트북 하나 톡톡 두드려서 수십억을 묶어버리겠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어디서 그런 무서운 걸 배웠겠냐고. 마을 공동 빨래터 방망이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안악들의 목소리가 낮고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선동의 주범은 역시나 이장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식함이 온 천하에 탄로났던 그날의 굴욕을 씻기 위해 서연을 은인이 아닌 정체불명의 정가자로 몰아가며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디서 들으니까 그런 기술을 해킹인가 뭔가 한다며? 그거 다 감방 가는 짓 아냐? 필시 저 여우 같은 게 서울에서 큰 사고 치고 면피하려고 덩치까지 키우고 얼굴 바꿔서 여기로 숨어 들어온 게 분명해. 안 그러고서야 우리 똑똑한 민준이가 저런 애랑 왜 결혼을 했겠어? 뭔가 단단히 약점이 잡힌 거지. 어휴, 소름 돋아. 이장댁의 근거 없는 낭설은 마른 논에 불 붙듯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고마운 은인이 아니라 언제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서연의 입지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귀가 얇아진 시어머니 박 씨는 이제 서연이 정성껏 지어 올리는 밥상조차 독을 탔을지 모른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아, 너 똑바로 말해. 너 서울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 온 거 아니지? 아니면 남의 돈 털던 도둑년이니? 우리 민준이 홀려서 나중에 우리 집 땅 문서라도 빼돌리려고 그러는 거냐고.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런 무서운 기술을 알아? 당장 불어. 서연은 묵묵히 시어머니의 독설을 들으며 마당의 낙엽을 쓸어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만 번도 더 짐을 싸서 떠날 수 있었지만 그녀가 이 모든 수모를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손을 떨며 잡아주던 남편 민준, 그리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인간의 온기를 나누어준 김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비열한 모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서연을 마을에서 강제로 내쫓기 위한 임시 마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명분은 마을의 안녕과 치안 유지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짓밟았던 서연에 대한 가장 비겁한 보복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서연은 마을회관 한가운데 죄인처럼 불려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이 서연을 포위하듯 애워싸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회관 안은 사람들의 증오 섞인 숨소리로 가득 차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당장 신분증 내놓고 과거에 어느 감옥에 있었는지 다 밝혀. 안 그러면 오늘 당장 이 동네에서 가만히에 싸서 산 너머로 내쫓을 줄 알아. 이장이 몽둥이를 바닥에 쾅쾅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이장댁은 한술 더 떠 서연의 낡은 옷자락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뚱뚱해서 순해 보이는 줄 알았더니 속은 아주 구렁이가 10마리는 들었구먼. 민준아, 너도 속지 마라. 이런 정가자년이랑 살다가 내 인생 좀 친다니까. 어머니, 당장 2년 내쫓으세요. 민준이 서연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제 아내가 여러분 돈을 지켜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민준마저 밀쳐내며 서연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아주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며 광기에 젖은 눈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돈을 되찾아줬을 때 무릎을 꿇고 고맙다며 눈물 콧물 흘리던 그 눈들이 이제는 추악한 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드린 게 이토록 죽을 죄인가 보군요. 서연의 단호하고도 낮은 목소리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장댁은 지지 않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더 수상하다는 거야. 도둑놈 신보는 도둑놈이 제일 잘 아는 법이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발로 나가라고, 이 돼지야.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대지를 울리는 웅장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부하악 마이너스 하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거대하게 일으키며 칠흑같이 검은 세단 대여섯 대가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는 평생 한 대 구경하기도 힘든 국빈급 의전용 최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차 문이 기계적인 소리를 내며 동시에 열리고 검은 양복에 무전기를 찬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또 뭐야? 저 뚱보 잡으러 온 서울 형사들인가?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성들은 마을 사람들을 벌레 보듯 무시한 채 서연을 향해 일렬로 서서 허리가 꺾일 듯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 사이로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신사가 걸어 나와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성진그룹의 총괄 비서실장 김 실장이었습니다. 상무님, 아니 회장님, 이제 놀이는 끝났습니다. 본가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더 이상 이런 누추하고 무례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실 때가 아닙니다. 당장 복귀하시죠. 마을 사람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회장, 상무, 누추한 곳? 이장의 몽둥이가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고 이장댁에 입은 메기처럼 쩍 벌어져 다칠 줄 몰랐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쫓아내려던 이장댁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소에 굽실거리던 미소 대신 보는 이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실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제 놀이가 끝났다네요. 그동안 저를 뚱보 며느리라고 부르며 참 재미있게들 노셨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할 시간입니다. 기대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겁한 모함이 극에 달한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의 진짜 정체를 밝혀줄 검은 세단 대행렬이 나타났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비서들과 회장님이라는 한마디에 마을 전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 지경입니다. 과연 정체가 밝혀진 서연은 자신을 돼지라 부르며 구박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압도적인 심판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위독하다는 회장님의 소식은 서연의 행보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의 거대한 대서사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전율의 정체 공개와 통쾌한 심판이 시작될 제호장 아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서연이 가면을 벗고 거인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은 마치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연을 향해 되지니 정가자니 하며 침을 뱉던 사람들의 입은 약속이라도 한 듯 쩍 벌어진 채 다칠 줄 몰랐습니다. 서연 앞에 90도로 허리를 꺾어 숙인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은발을 휘날리며 위엄 있게 서 있는 김 실장. 이 압도적인 광경은 시골 마을 사람들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각적 충격이었습니다. 상무님,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전용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본가 회장님의 병세가 위중하시니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김 실장의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시어머니 박 씨가 파들거리는 다리로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평소 서연의 머리채를 휘잡으려 기세등등하게 뻗치던 그 손은 이제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추풍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대체 무슨 조화냐? 상무라니? 회장이라니? 내가 정말 뉴스에서나 보던 그 성진그룹 사람이란 말이냐? 내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 구걸하던 며느리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도 우아한 태어날 때부터 만인을 아래로 내려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그녀의 전신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진심보다 이웃들의 얄팍한 입놀림을 더 믿으셨습니다. 제 밥상에 침을 뱉고 제가 만든 정성을 장화발로 짓밟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낄낄대던 그 순간들을 제가 이제 와서 잊어야 할까요? 박 씨는 대답 대신 털썩 주저앉아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옆에서 서연을 해킹범으로 선동하며 기세등등했던 이장댁은 이미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는 무참히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어붙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민준이 달려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준을 보는 눈빛조차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던 얼간이 남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복덩이를 미리 알아본 천재적인 해안을 가진 남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자기들끼리 역시 서울 수제는 달라도 뭔가 달라 민준이가 다 뜻이 있었구먼 이라며 태연하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결국 이렇게 공개되는구나. 많이 힘들었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향해 처음으로 봄날의 햇살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 앞에서 민준의 거칠어진 손을 당당하게 꼭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사람들이 오빠더러 눈이 삐었느니 미쳤느니 하며 손가락질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이제 전 세계에 보여주자. 오빠의 선택이 단 한순간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빠가 내 곁을 지켜준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게. 서연은 김 실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꺼내 마을 사람들을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성진그룹 법무팀의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님, 그리고 이장댁 아주머니. 저희 법무팀에서 당신들이 상무님께 가했던 폭언, 모욕, 그리고 강제 퇴거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채집했습니다. 성진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오너 일가를 모욕한 대가는 당신들의 남은 평생을 다 바쳐도 갚지 못할 만큼 가혹할 겁니다. 이장은 거품을 물듯 뒤로 고꾸라졌고 이장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상무님, 제가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무식한 년이 뭘 알겠습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서연은 그들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마을 끝자락 자신에게 따뜻한 감자를 내밀었던 김할머니의 낡은 오두막 쪽을 잠시 머물렀습니다. 김 실장, 저 오두막에 사시는 할머니. 제가 떠난 뒤에도 서울에서 보낸 의료팀이 매일 체크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마을, 제가 통째로 샀다고 전해드렸나요? 내일부터 이 마을의 모든 소유권은 성진재단으로 귀속됩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짐 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단 한 평의 땅도 당신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서연이 비서실장이 정중히 열어주는 차 문으로 우아하게 몸을 실었습니다. 흙먼지를 거대하게 일으키며 검은 세단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가는 차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비웃던 뚱보 며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할 여제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은 그녀가 가장 낮고 힘든 곳에 있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그녀와 함께 상상도 못할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을에는 죽음보다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무지함과 탐욕으로 보물을 제 발로 차버린 자들의 처절한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은 오직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마을 사람들의 비뚤어진 눈뿐이었습니다. 제육장 여왕의 귀환, 달빛 마을을 뒤흔든 검은 세단 행렬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조롱하고 침뱉던 뚱보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성, 성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습니다. 특히 이 마을을 통째로 샀다는 서연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마을 입구에는 성진재단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과 측량 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마을 곳곳에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사색이 되어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땅에 이렇게 함부로. 남의 땅이라니요? 이장님.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는 성진그룹 법무팀 소속의 수석 변호사였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 이 마을 토지의 달러 95% 이상이 성진재단으로 등기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기꾼들에게 날릴 뻔한 땅들, 저희 상무님께서 대위변제 형식을 통해 전부 매입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불법 점유자일 뿐입니다. 이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품을 물듯 헉헉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지켜준 것이 서연의 배려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자신들을 한꺼번에 쫓아내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각 서연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병원 VIP 병동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수십 명의 경호원과 임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서연을 쏘아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복 오빠이자 성진그룹의 전무인 강태준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어디 시골 구석에서 돼지처럼 숨어 지낸다더니 꼴이 그게 뭐냐? 태준은 서연의 변한 체구와 초라한 옷차림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더니 태준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내 꼴이 어때서?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오빠가 그룹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어떤 이사진들을 매수했는지 다 보고 왔는데 오빠는 내가 시골에서 떡이나 치고 있을 줄 알았나 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은 그의 곁을 지나치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면회 끝나면 바로 이사회 소집해. 오빠가 숨겨둔 차명 계좌, 그리고 이번 스마트팜 사기단과 연루된 증거들. 내가 직접 발표할 테니까. 기대해. 오빠가 그토록 탐내던 그 의자가 얼마나 뜨거워질지. 서연은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누워있는 아버지, 성진그룹의 회장을 보자 그녀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일군 제국을 지켜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믿어주신 대로 저 살아 돌아왔어요. 이제 제가 다 정리할게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저를 조롱했던 세상의 그 모든 비뚤어진 시선들, 제가 하나하나 다 부숴버릴게요. 서연은 곧장 병원 내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거침없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을 사기꾼 정도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거대 세력들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달빛 마을 소식은요? 예, 상무님. 법무팀이 퇴거 명령 통지서를 발송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장과 그 부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너무 빨리 쓰러지면 재미없는데. 아, 그리고 김할머니는요?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께는 최고급 의료진과 간병인을 붙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오두막을 중심으로 한 반경은 성진 기념공원으로 지정하여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상무님이 보내신 선물을 보시고는 그저 웃으시며 그럴 줄 알았다고만 하셨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해 볼까요? 태준 오빠가 관리하던 계열사 3곳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공매도 폭격가하세요. 오빠가 가진 지분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서연의 명령은 단호했고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뚱보 며느리로 살며 배웠던 인내심을 이제는 여왕의 칼날로 바꾸어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진그룹 본사 32층 대회의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이곳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마을에서 땀 흘리며 장작을 패던 뚱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실크 수트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 위로 차가운 지성의 빛을 내뿜는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들 오래 기다리셨나요? 상무 강서연 복귀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킬 만큼 강력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아 회장 자리를 넘보던 강태준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강서연,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실종된 동안 미쳐서 돌아온 거냐? 태준이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내 이사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오빠 소리 지를 힘 있으면 이 자료들이나 먼저 읽어보지 그래. 오빠가 그동안 스마트팜 투자 사기단과 결탁해 그룹 비자금을 세탁하고 아버님의 약물 치료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증거들이야. 내가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떡이나 치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나는 오빠가 보내는 자객들을 피하며 오빠의 모든 계좌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거든.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태준을 옥죄었습니다. 내가 시골 마을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거. 오빠가 그 사기꾼들을 통해 달빛 마을 사람들의 피땀 어린 돈까지 가로채려 했던 거. 내가 이미 검찰에 자료 다 넘겼어. 지금 이 회의실 밖에는 수사관들이 대기 중이고. 태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보안 요원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김 실장의 지휘하에 서연의 편으로 돌아선 뒤였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내던 권자는 단 1시간 만에 서연의 발 아래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같은 시각 달빛 마을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진재단에서 보낸 강제 퇴거 명령서를 들고 이장 집 마당에 모여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요? 우리 땅이 왜 저 며느리 땅이 된 거냐고. 이장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장댁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연의 시어머니 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 씨, 너 때문이야. 내가 그 며느리를 구박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 아냐. 내가 도둑으로 몰고 돼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옆에서 거들었던 게 다 내 탓이라고. 박 씨 역시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구박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나라를 호령하는 거물이었고 그 며느리가 보낸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집과 땅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서연이 머물던 김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김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서연이한테 말 좀 잘해줘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눈이 삐었었나 봐.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전화 한 통만 넣어줘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자네들 사람을 껍데기로만 볼 때부터 이미 마음의 땅은 다 잃어버린 거야. 서연이가 준 떡을 흙발로 짓밟고 사기당한 돈 찾아주니까 정과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자네들의 그 추악한 심보를 내가 무슨 수로 용서해달라고 하겠나.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김할머니의 오두막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을에서 뚱보 며느리로 살며 묵묵히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 때 그들은 보물을 발로 차버린 셈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서연은 차갑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 민준이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고향 사람들이 저렇게 우는데.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건 눈물이 아니라 돈을 잃은 것에 대한 탐욕의 비명일 뿐이야.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은 저렇게 소리내어 울지 않아. 저들은 또다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나타나면 똑같이 행동할 사람들이야. 나는 오늘 그들에게 세상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진심이라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야. 서연은 김 실장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건물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재단과 김할머니를 위한 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세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믿어준 몇몇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법대로 집행하세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서연의 몽령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달빛 마을의 역사는 그렇게 서연의 손에 의해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던 자들이 치르는 이 처참한 대가를 이제 서연의 복수는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빛 마을에 불어닥친 퇴거의 바람은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성진재단 사회공헌지구 건설 예정지라는 거대한 펜스가 쳐졌고 중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마을 길목을 점령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된 주민들은 보찜을 싼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탓하며 절규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박씨, 내가 그 며느리 발톱만큼이라도 대접했으면 우리가 이 꼴이 됐겠냐고. 마을 사람들의 화살은 이제 서연의 시어머니였던 박씨에게 향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서연을 뚱보라 부르며 비웃던 이웃들이 이제는 박씨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넋이 나간 채 자신의 낡은 안방 문고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아들 잡아먹으러 온 년인 줄 알았지. 너희들도 다 같이 욕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 그 비참한 아수라장 사이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완벽한 정장 차림의 민준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준아, 아이고 우리 수제 민준아, 내 마누라한테 말 좀 잘해줘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눈이 멀었어. 이장이 흙먼지 묻은 손으로 민준의 구두를 붙잡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에 순박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책을 분노로 바꾼 남자의 서늘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장님 기억하십니까? 제 아내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떡을 이장댁 아주머니가 장화발로 짓밟았을 때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말렸던 거. 그때 당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가 만든 거라 더럽다고 하셨죠? 이제 그 더러운 며느리가 산 땅에서 나가는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민준은 그들을 뒤로하고 마을 끝자락 김할머니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서연의 지시를 받은 최고급 의료 헬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겨나고 있었지만 김할머니는 흰 가운을 입은 전문 의료진들의 정중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헬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짐은 다 챙기셨어요? 서울의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는 정원이 아주 예쁜 집을 마련해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추운 곳에서 감자 한 알로 끼니 때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연이 헬기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웃으셨습니다. 세댁,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그냥 그 감자 한 알이면 충분했는데. 자네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렇게 크게 갚아주니 내가 미안하구먼. 아니에요,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주신 감자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식사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헬기에 태워보낸 뒤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장댁이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상무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짐 쌀 시간이라도 더 주시든가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장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했습니다. 용서요?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사업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땅의 가치를 훼손했고 제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무단 점유자일 뿐입니다. 1시간 뒤면 철거가 시작됩니다. 몸만이라도 성이 나가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돈과 땅을 빼앗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의 발 아래서 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서연이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에는 인간미라는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떨고 있던 어린아이와 마을에서 유일하게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던 이름 없는 청년 하나를 지목했습니다. 두 분은 잠시 남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성진 재단이 마련한 다른 정착지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날 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선택받은 자들과 버려진 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향해 빌었지만 서연은 이미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실장님,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마을의 흔적을 지워버리세요. 이곳에는 이제 탐욕이 아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들어설 겁니다. 서연의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순간 거대한 포클레인이 이장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탐욕으로 가득 찼던 달빛 마을의 역사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민준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꿈꾸던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말이야.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마을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고 자신의 진심을 짓밟은 세상을 향한 가장 우아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뚱보 며느리라 무시당하던 그녀가 보여준 이 위대한 반전을. 이제 이야기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한 그들의 마지막 모습, 대망의 최종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을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포클레인 소리 대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과 숲의 숨소리가 가득한 성진 마음치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 오늘은 제국을 재건한 강서연 회장의 공식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 세계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강당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여인의 모습에 강당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혹은 마을 사람들이 뚱보라고 비웃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극도의 스트레스와 독소로 부어있던 체구는 온데간데였고 우아하고도 단단한 실루엣을 가진 여신과 같은 서연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도자기처럼 빛났고 그 깊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다 품을 듯한 인자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관중석의 남편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돼지 며느리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정성이 담긴 떡을 발로 짓밟히며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그런 수모를 견뎠느냐고, 왜 즉시 복수하지 않았느냐고.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의 껍데기에 낀 비계는 땀 흘려 일하면 뺄 수 있지만 영혼에 낀 탐욕과 편견의 비계는 좀처럼 닦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저를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은 제가 뚱뚱해서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짓밟음으로써 자신들의 초라한 자존심을 채우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취임사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성진그룹의 이름으로 복수가 아닌 회복을 시작하려 합니다. 달빛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첫 번째 명예 원장님으로 저에게 가장 귀한 감자 한 알을 나누어 주셨던 김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쾌적한 병실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할머니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도시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에서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달빛 마을 이장과 그 부인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이 제 발로 차버린 그 복덩이가 사실은 자신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줄 천사였다는 것을 이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생을 놓쳐버린 기적에 대한 후회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해질녘 서연과 민주는 단둘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좀 예뻐 보여? 민주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1년 전 그 우물가에서 땀 흘리며 빨래를 할 때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인이었어. 나는 내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내가 빨래판을 두드리며 견뎌내던 그 단단한 심장을 본 거니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길게 늘어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행복과 진심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며느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뚱보라 무시당하던 여인이 회장이 된 것은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녀가 끝내 잃지 않았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에 가려진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나의 가장 큰 복덩이입니다라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동안 서연의 이야기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기적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복덩이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